414페이지.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사항. 자기에 대한 통제. 네가 투자가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자기가 자신에 대한 통제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가 투자자로서의 성공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 준비 및 훈련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후자부지는 또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투자가 위험한 것이다. 대부분은 우리는 학교에서 직원이 되는 교육만 받는다. 학교에서는 직원이 되는 것만 학교에서는 직원이 되는 교육만 받는다.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투자가가 위험한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가 투자가로서 성공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오직 하나의 올바른 답만 있다. 따라서 실수를 하는 것은 끔찍한 일로 치부된다. 우리는 학교에서 금융 지식을 배우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금융 지식을 배우지 않았다. 따라서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금융 교육을 지식을 얻으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능숙한 투자가가 올바른 답이 여럿 있을 수 있음을 알며 최상의 배움을 실수를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알고 금융지식은 성공의 필수적임을 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무제표를 알며 각각의 금융상 결정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한다. 재무제표를 알며 각각의 금융상의 결정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한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두 번째 사항, 수입 지출과 자산 부채 비율에 대한 통제. 이 사항은 금융지식을 통해 개발된다. 부자부지는 나에게 가난한 사람, 중산층 그리고 부자들이 세 가지 현금 흐름 패턴을 가르쳤다. 나는 일찍부터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을 갖고 싶다고 결정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현금 패턴을 다음과 같다. 가난한 사람들은 버는 만큼 소비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버는 만큼 소비한다. 그들에게는 자산도 없고 부채도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산도 없고 부채도 없다.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 사항. 414페이지, 415페이지였습니다.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은 다음과 같다. 중산층 사람들은 성공할수록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봉급이 인상되면 그들은 은행에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리고 은행도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가라고 권유한다. 그러면 그들은 사치품목인 콘도미니엄, 보트, 그리고 자동차 등을 살 수 있다. 그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그것을 당면한 지출에 소비하고 이어서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소비한다. 콘도미니엄, 보트, 그리고 자동차 등을 살 수 있다. 중산층은 성공할수록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그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그들의 개인적인 빚도 증가한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영주의다. 소득이 증가하면 그들의 개인적인 빚도 증가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직영주의다. 부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사항 416페이지였습니다.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은 다음과 같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그들을 위해 자산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그들은 지출에 대한 통제권을 얻었으며 자산을 획득하거나 만드는 데 집중한다. 부자들은 자산이 그들을 일하게 만든다. 그들은 지출에 대한 통제권을 얻었으며 자산을 획득하거나 만드는 데 집중한다. 그들의 사업이 대부분 지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그들의 사업이 대부분 지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부채가 있다 해도 사실상 그 없다는 셈이다. 당신은 앞에서 살펴본 가난한 사람, 중산층, 부자들의 세 가지 현금흐름 패턴을 결합한 새로운 현금흐름 패턴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의 재무제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지출을 통제하고 있는가?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사항 417페이지였습니다. 부채가 아닌 자산을 사라. 능숙한 투자가는 주머니에 돈을 넣은 자산을 산다. 그것은 그렇게도 간단한 것이다. 능숙한 투자가는 주머니에 돈을 넣는 자산을 산다. 그것이 그렇게도 간단한 것이다. 개인적인 지출을 사업적 지출로 바꾸어라. 개인적인 지출을 사업적 지출로 바꾸어라. 능숙한 투자가들은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이야기되는 그 모든 일상적이고 필요한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그들의 비용을 분석해서 공제되지 않는 개인적 지출을 공제되는 사업적 지출로 개인적인 지출을 공제되는 사업적 지출로 바꾸려 한다.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당신의 금융 및 세금 조언가들과 당신의 사업적 개인적 지출을 검토하라. 그렇게 해서 사업을 통해 가능한 공제를 극대화하라. 사업 소유주가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적 지출들은 대개 직원들에게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은 사업상의 지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고 적법한 사업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 당신이 지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들을 사업으로 소유하면 사업상의 지출로 공제받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라.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세 번째 사항, 투자 운영에 대한 통제. 어떤 내부 투자가가 그 투자에 충분한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 투자에 충분한 지분을 갖고 있어서 사업체의 경영사항을 통제할 수 있을 때, 통제하고 있을 때 그 사람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세 번째 사항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때 투자가가 유일한 소유일 수도 있고 충분한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사항 중 3가지 투자의 운영에 대한 통제를 가져라. 418페이지였습니다.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세 번째 사항, 투자 운영에 대한 통제. 경영사항들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 내부 투자가가 그 투자에 충분한 지분을 갖고 있어서 사업체의 경영사항을 통제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세 번째 사항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때 투자가는 유일한 소유일 수도 있고 충분한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을 참여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개인적인 지출, 사업적 지출을 바꿔라. 능숙한 투자가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야기되는 모든 일상적이고 필요한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그들은 비용을 분석해서 공제되지 않는
지출을 개인적인 지출을 공제되는 사업 지출로 그들은 비용을 분석해서 공제되지 않는 개인적 지출을 공제되는 사업적 지출로 바꾸려 한다.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당신은 금융 및 세금 조언가들과 당신이 사업적 및 개인적 지출을 검토하라. 그렇게 해서 사업을 통해 가능한 공제를 극대화하라. 사업 소유주가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적 지출을 대개 직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은 사업상의 지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고 사업적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 당신이 지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들은 사업을 소유하면 사업상의 지출로 공제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라. 이 투자가에게는 B1, BI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너와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을 이용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일으키면서 배우는 기술들이 필수적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팀으로 꾸려서 리더십을 발휘하라. 그리고 현금 흐름, 의사소통, 시스템, 법적 관리, 제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일단 그 투자가가 그런 기술들을 보유하면 그 사람은 다른 투자자들의 잠재 수익성을 더 잘 분석할 수 있다. 관리 및 경영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보이면 그 투자가는 지금을 투자하는데 더 편안함을 느낀다.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네 번째 사항, 세금에 대한 통제. 능숙한 투자가는 세법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다. 그것은 공식적인 공부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좋은 전문가들의 질문을 하고 경청함으로써 얻을 수도 있다. 현금 흐름 사업면의 오른쪽 편에서는 일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데 능숙한 투자가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이용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극소화하고 세금 이연을 최대한 증가시킨다. 세금 이연을 극대화시킨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극소화하고 세금이 이연을 최대한 증가시킨다. 세금 이연을 최대한 증가시킨다는 세금 이연은 과세 이연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을 물리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다. 자, 저금 세금 혜택은 봉급 생활자,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은 저금 세금 혜택이 있고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나 인버스터, 투자가는 많은 세금 혜택을 준다. 능숙한 투자가는 각각의 국가, 주 그리고 지방 정부에 서로 다른 세법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사업체를 옮기곤 한다. 세금이 인플로이와 셀프 인플로이드 사업면에서는 가장 큰 지출임을 아는 능숙한 투자가들은 소득세를 줄이고 동시에 투자 자금을 늘린다. 이와 관련된 예는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7번째 사항에 나와 있다. 능숙한 투자가들은 각각의 국가, 주, 그리고 지방 정부에 서로 다른 세법이 있음을 안다. 그들은 종종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사업체를 옮기기도 한다. 세금이 E나 S 사업면에서는 가장 큰 지출을
아는 능숙한 투자가들은 소득세를 줄이고 동시에 투자 자금을 늘리는 이와 관련한 예는 투자가들이 기여할 7번째 사항에 나와 있다. 투자가들이 기여할 5번째 사항, 살 때와 팔 때에 대한 통제. 능숙한 투자가는 올라가는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고 있다.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사항 중 5번째, 살 때와 팔 때에 대한 통제 420페이지였습니다. 사업체를 만들 때 능숙한 투자가는 큰 인내심을 발휘한다. 나는 때로 이런 인내심을 연기된 만족이라고 얘기한다. 능숙한 투자가는 진정한 경제적 보상이 투자나 사업이 수익을 내서 팔 수 있거나 공개할 수 있은 후에 나온다는 점을 이해한다. 연기된 만족, 인내심을 가지고 연기된 만족.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6번째 사항, 중개인을 통한 거래에 대한 통제. 내부 투자가로 활동하는 능숙한 투자가는 투자를 어떻게 팔거나 확대시킬 것인지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반면 다른 기업의 예부 투자가로 활동하는 능숙한 투자가는 자신의 투자 실적을 세심하게 추적하며 자신의 중개인이 사거나 팔도록 지시한다. 오늘날 많은 투자가들은 자신들의 중개인들이 언제 사고 팔지 정확히 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투자가들은 능숙한 투자가가 아니다. ETC, 단위, 시점, 그리고 특성에 대한 통제.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7번째 사항은 ETC, 단위, 시점, 그리고 특성에 대한 통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다음으로 ETC에 대한 통제가 가장 중요한 통제다. 부자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한다. 당신의 소득에 대한 단위. 부자 아버지는 종종 그렇게 얘기했다. 당신의 소득에 대한 단위는 엔터티, 시점은 타이밍, 그리고 특성은 캐릭터리스틱. 리스크에 대한 통제를 얻으려면 회사법, 증권법, 그리고 세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사항 422페이지였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소득에 대한 올바른 단위를 선택하고 가능한 많은 근로소득을 비활성소득 및 투자소득으로 바꿈으로써 얻어지는 혜택을 정말로 이해했다. 이것과 더불어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과 재무제표를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결합해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과 재무제표를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결합해 부자 아버지는 더 빨리 자신의 금융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더 적은이 아닌 더 많은 통제.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일단 네가 재무제표의 관점에서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너는 다수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을 빠르게 평가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네가 재무제표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면 너는 너의 경제적 삶에 대한 한층 더 큰 지배권을 얻게 되고 한층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일반 투자가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어서 그분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다. 부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사항 중 422페이지였습니다. 부자 아빠의 개인재무, 수입, 지출, 자산,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나의 부동산 회사, 부채는 없고
부자빠가 운영하는 식당 재무제표, 부자빠가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 재무제표, 부동산 아빠, 부자 아빠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재무제표는 수입이 있고 지출은 임대료 지출. 이 임대료 지출이 바로 부자 아빠가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 재무제표의 수입으로 들어간다. 지출은 없고 자산 부채, 그리고 부자 아빠가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 재무제표의 자산은 건물, 부채는 건물 융자금.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사항 423페이지였습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 경우 식당 임대료는 아버님의 부동산 투자회사 수입이 되는군요. 부자의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버님 식당 사업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을 부동산 회사를 위한 비활성 소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나오는 근로소득. 아버님 식당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을 부동산 회사를 위한 비활성 소득으로, 근로소득을 비활성 소득으로 다시 말해 아버님은 자신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부자부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경고하고 싶다. 이제부터는 너는 최고의 회계 및 법률 조언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것은 능숙한 투자가들이 공경에 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들이 공경에 처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보여준 이 그림이 합법적으로도 될 수 있고 불법적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간의 거래는 늘 사업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주식을 소유할 때 특정한 지배 그룹 소유권 사안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따라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해라. 그리고 너는 부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더 부자가 되는지 한층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8번째 사항, 계약 내용과 조건들에 대한 통제. 능숙한 투자가들은 투자의 내부에 있을 때 계약의 내용과 조건들에 대해 통제한다. 예를 들면 나는 몇몇 내 작은 집들을 판매를 하나의 작은 아파트 건물로 이월시킬 때 미국 법률의 1031조를 이용했다. 투자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사항 중 424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 점 내가 그 소득을 이월하도록 허용했다. 나는 그 판매에서 어떤 세금도 낼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법률상으로 계약의 내용과 조건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능숙한 투자가들은 투자의 내부에 있을 때 계약의 내용과 조건들에 대해 통제를 한다. 예를 들면 나는 몇몇 내 작은 집들의 판매를 하나의 작은 아파트 건물로 이월시킬 때 미국 법률의 301조를 이용해 그 조항은 내가 소득을 이월하도록 허용했다. 나는 그 판매에서 어떤 세금도 낼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법률상으로 계약의 내용과 조건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9번째 사항,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 내부 투자가로서 능숙한 투자가 다시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를 보유한다. 이건 투자가들이 미국 증권거래소위원회가 부과하는 합법적 내부자 요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분야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감독 기구들을 갖고 있다.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10번째 사항, 사회환원, 자선사업, 재산의 재분배에 대한 통계. 능숙한 투자가는 재산과 함께 오는 사회적 책임감을 인식하며 재산을 사회화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선사업 같은 것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자본주의를 통한 것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능숙한 투자가는 재산과 함께 사회적 책임감을 인식하고 재산을 사회화한다. 이것은 자선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자본주의를 통한 것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사항 425페이지였습니다. 제38장 투자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좋은 투자 대상을 찾느냐고 물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기업 실사평가 과정을 통해 찾았습니다. 숫자들의 이야기를 한다. 부자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다. 재무제표로 읽는 법을 배우면 어떤 회사나 투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부자 아버지는 나에게 자신이 어떻게 재무 비율을 적용해 사업 관리를 했는지 가르쳤다. 어떤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때나 혹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나 나는 늘 재무제표 분석을 한다. 나는 어떤 사업의 재무제표를 읽고 재무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사업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혹은 얼마나 레버리지 자산 또는 운용자산에 대한 부채 비율도가 높은지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나는 내 보증금을 지불해야 할 금액에 기반해 현금 대 현금 수익이 얼마가 될 것인지 계산한다. 투자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426페이지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모든 능숙한 투자가들이 자신의 금융계획을 위해 투자를 선택할 때 거쳐야 할 일부 중요한 사고과정을 다루게 된다. 기업의 재무비율, 부동산 투자의 재무비율, 천연자원, 좋은 빚인가 나쁜 빚인가를 알아야 한다. 기업의 재무비율, 영업이익률은 총이윤을 매출로 나눈 것이다. 총이윤을 영업이익률로 나눈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총이윤을 매출로 나눈 것이다. 이것은 팔린 상품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매출의 비율을 보여준다. 매출에서 팔린 상품의 비용을 빼면 총이윤이 된다. 매출에서 팔린 상품의 비용을 빼면 총이윤이 된다. 나는 부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한다. 그로스. 총이 없으면 순수입도 없다. 총이 없으면 순수입도 없다. 영업이익률은 총이율을 매출로 나눈 것. 이것은 팔린 상품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매출의 비율을 보여준다. 매출에서 팔린 상품의 비용을 빼면 총이윤이 된다.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 그 사업의 조직된 방식과
그 사업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에 따라 다르다. 그 비용들로 건물 임대료, 직원들의 봉급, 사무용품, 세금과 사회 간접, 시설 이용료, 낭비되거나 손상된 상품 같이 그 밖에도 많은 비용들이 있으며 그 비용들을 지불한 후에도 원래의 투자액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히 남아야 한다. 투자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427페이지였습니다. 그 비용들이 지불한 후에도 원래의 투자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남아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에서는 이런 추가 비용들이 훨씬 더 적게 든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더 낮은 영업이익률로도 매출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총 이윤은 높을수록 더 좋다. 경상이익률은 EBIT, 매출에서 EBIT. EBIT가 아니고 EBIT. 경상이익률은 EBIT, 그러니까 이자 비용과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금을 매출로 나눈 금액이다. 경상이익률은 세금과 자금 비용을 고려하기 전의 사업 운영에서 비롯되는 순수익성을 보여준다. EBIT는 이자와 세금 이전의 수입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매출에서 그 사업의 모든 비용을 뺀 것과 같으며 그 비용에 이자, 세금, 배당금 같은 자본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EBIT는 대 매출 비율은 정상이익률로 불린다. 경상이익률 EBIT 대 매출 비율은 경상이익률로 불린다. 경상이익률이 높은 사업은 대개 그것이 낮은 사업보다 더 튼튼하다. 따라서 경상이익이 많을수록 더 좋다. 운영 레버리지는 공원이익 나누기 고정비용. 공원이익은 경상이익에서 변동비용을 제외한 것을 가리킨다. 고정비가 아닌 모든 비용은 변동비용이며 매출에 따라 변한다. 투자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428페이지였습니다. 고정비에 포함되는 것은 매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모든 비용 그리고 일반 관리 비용이다. 예를 들어 전일제 직원과 관련된 노동 비용과 시설에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고정비로 간주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일반 관리비라고 부른다. 어떤 사업의 운영 레버리지가 I라면 그 사업의 고정비를 지불할 만큼의 매출만 발생시키는 뜻이다. 그러니까 소유주들에게 투자 수익은 제공하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운영 레버리지는 높을수록 더 좋다. 재무 레버리지는 총 투하 자본 나누기 주주들의 자본금. 총 투하 자본율은 모든 부담 부채의 장부 내지 회계 가치에 모든 소유주 자본금을 더한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5만 달러의 부채와 5만 달러 주주 자본금을 갖고 있다면 당신의 재무 레버리지, 파이낸셜 레버리지는 10만 달러, 5만 달러로 나눈 2개가 된다. 레버리지 합계, 운영 레버리지 곱하기 재무 레버리지. 어떤 회사가 현재 사업에서
아는 총 위험도는 운영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를 곱한 것이다. 레버리지 합계는 그 사업에서 주어진 변화가 자본금 소유주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야만 하는지 이야기의 레버리지와 얘기한다. 당신이 사업 소유주라면 그래서 내부에 있다면 당신 회사의 레버리지 합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당신의 통제하에 있다. 투자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429페이지였습니다. 당신이 주식시장을 본다면 레버리지 합계 당신이 투자하고 싶은지 아닌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잘 운영되고 보수적으로 관리되는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미국 기업들은 대개 레버리지 합계 숫자가 5 밑에서 유지한다. 부채 비율은 부채 합계, 자본금 합계로 나눈다. 부채 비율은 외부에서 조달한 전체 자금, 부채 합계 내부에서 조달한 전체 자금, 토탈 자본, 조달한 전체 자금, 토탈 에쿼티, 자본금 합계 관련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100%나 그 밑의 비율을 유지하라고 애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그 회사의 재무구조는 더 보수적이다. 초단기 부채 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단기부채, 단기부채 비율은 단기자산 나누기 단기부채. 초단기 부채 비율과 단기부채 비율의 중요성은 그것들이 그 회사가 다가오는 연도에 부채를 지불할 충분한 유동자산이 있는지 말해주는 것이다. 어떤 회사가 단기 부채를 깊은 충분한 단기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할 때 그것은 대개 곤란이 임박했다는 징후다. 반면에 단기 부채 비율과 초단기 부채 비율이 2대 1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다. 투자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430페이지입니다. 자본 회수율은 순수입 나누기 주주들의 평균 자본을 자본 회수율은 종종 가장 중요한 비율로 취급된다. 이것은 그 회사가 다른 투자들과 비교할 때 주주들의 투자에 돌려주는 수익 비율을 보여준다. 그 비율들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부자본인은 나에게 늘 그런 숫자들의 향방을 적어도 3년은 고려하라고 가르쳤다. 영업이익률, 공원이익률, 레버리지, 그리고 자본 회수율, 해당 기업의 그 회사의 경영, 나아가 경쟁자들에게까지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얘기한다. 많은 기업 보고서들에는 이런 비율들과 지표들이 들어있지 않다. 능숙한 투자가는 이런 수치들을 제공되지 않을 때 그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다. 혹은 그렇게 하는 법을 아는 사람을 고용한다. 능숙한 투자가는 그 비율의 뜻을 이해하며 그것들을 사용해 투자를 평가한다. 그렇지만 그 비율들은 진공 속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것들은 해당 기업의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것들은 전반적인 사업과 업계의 분석과 관련해 고려해야 한다. 그 비율들을 적어도 3년 기간에 걸쳐 같은 업계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함으로써 당신의 기업의 상대적인 힘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 투자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431페이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지난 3년에 걸쳐 우수한 수치 결과를 보이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면 그 회사는 좋은 투자 대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업계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당신은 그 회사의 주요 제품이 경쟁사의 신제품 때문에 낡은 것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 경우에는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도 시장 점유율의 잠재적인 감소 때문에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 비율은 처음에 복잡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신은 어떤 회사를 분석하는 법을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는지 놀랄 것이다. 이런 비율들은 능수관 투자가의 언어임을 기억하라. 스스로 금융 지식을 배움으로써 당신도 비율들로 얘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부동산 투자의 재무 비율. 부동산과 관련해서 후자 아버지는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있었다. 그 부동산은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적절한 노력을 했는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 비율은 부자의 아버지가 보기에 현금 수익이었다. 투자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432페이지. 현금 수익률은 긍정적인 현금 순현금 흐름 나누기 보증금. 가령 당신이 50만 달러짜리 연립주택 건물을 산다고 하자. 가령 당신이 50만 달러짜리 1억 3,460만 원짜리 연립주택 건물을 산다고 하자. 당신의 보증금으로 10만 달러 1억 3,460만 원을 내고 나머지 40만 달러 나머지 4억 3,870만 원을 융자금으로 충당한다. 당신은 모든 비용과 융자금 상환을 지불한 후 매월 2,000달러 2,000달러면 269만 3천 원 곱하기 12개월을 10만 달러 1억 3,460만 원으로 나눈 24%가 된다. 그 아파트 건물을 사기 전에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 당신의 법률 및 세금 전문가들과 상담해 최상의 법적 보호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아야 한다. 기업 실사평가. 내가 볼 때 기업의 실사평가는 금융지식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볼 때 기업 실사평가는 금융지식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능수관 투자가 기업 실사평가 과정을 통해 동전의 다른 쪽 면을 본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좋은 투자 대상을 찾느냐고 물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기업 실사평가 과정을 통해 찾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것이 사업이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뮤추얼 펀드건 혹은 채권이건 그런 투자에 대한 적절한 노력을 더 빨리 할 수 있을 때 현금 흐름이나 자본 소득이 가장 클 가능성이 있는 안전한 기업 실사평가는 당신을 더 능숙한 투자자로 만드는 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투자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시간을 절약해 준다. 그것들은 또 당신이 찾고 있는 높은 수익 그 투자 대상을 찾도록 도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단 당신이 어떤 부동산이 당신에게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것인가 결정하면 당신은 그 부동산에 대한 실사평가를 실천해 볼 필요가 있다. 현금 흐름, 당신에게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결정이 되면 당신은 그 부동산에 대한 실사평가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천연자원.
많은 능수관 투자가들은 지구의 천연자원에 대한 투자를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포함시킨다. 그들은 석유, 가스, 석탄, 귀금속 등에 투자한다. 부자 아버지는 금의 힘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나의 천연자원으로서 금의 공급이 유한하다. 금은 공급이 유한하다. 부자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듯이 사람들이 오랜 세기 동안 금을 소중하게 여겼다. 부자 아버지는 또 금을 소유하면 다른 재산도 들어온다고 믿었다. 천연자원으로 금은 공급이 유한하다. 오랜 세기 동안 금을 소중히 여겼다. 금을 소유하면 다른 재산도 들어온다. 좋은 빚인가 나쁜 빚인가? 능수관 투자가는 좋은 빚, 좋은 비용, 그리고 좋은 부채를 인식한다. 나는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을 기억한다. 네가 만약 매월 $100를 손해 본다면 너는 얼마나 많은 임대주택을 소유할 수 있느냐? $100는 1340만 원 정도. 손해를 본다면 너는 얼마나 많은 임대주택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물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이어서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만약 매월 $100의 수익을 낸다면 너는 얼마나? $100면 13만 4천 원. 너는 얼마나 많은 임대주택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찾을 수 있을 만큼 많이입니다. 당신의 지출, 부채, 그리고 빚을 모두 분석하라. 각각의 특정한 지출, 부채 혹은 빚은 그에 상응하는 소득이나 혹은 빚은 그에 상응하는 소득이나 자산에 되는가? 그런 소득이 자산에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지출, 부채, 빚 때문에 나가는 현금 흐름보다 더 큰가? 예를 들어 그 친구인 짐은 $60만 그 친구의 짐은 $60만 60만 달러는 60만 달러는 8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친구인 짐은 8억 800만 원짜리 아파트 건물에 60만 달러의 건물에 융자금을 갖고 있다. 매월 융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은 $5,500.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 친구인 짐은 8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 60만 달러짜리 아파트 건물에 융자금을 갖고 있다. 그는 매월 융자금 상환 이자 지급은 $5,500, 740만 원 지불한다. 그리고 매월 임대인들로부터 $8,000의 1,077만 원의 수입을 얻는다. 그 친구는 그 모든 비용을 제하고 그 아파트 건물에 매달 2만 306원을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고 있다. 얻는다. 나는 이때 짐의 융자금은 좋은 빚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투자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435페이지. 새로운 수업이 시작됐다. 39
장. 부자 아버지는 맨손으로 회사를 만들어 그것을 공개시키는 사람을 궁극적으로 투자가라고 불렀다. 부자 아버지는 그런 투자가가 되지 못했다. 그분의 아들인 마이크도 회사를 만들어 기업을 공개시키지는 못했다. 따라서 내가 궁극적인 투자가가 된다는 것은 부자 아버지의 훈련 과정을 완성시킨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이제 남은 문제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어떻게 30대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가 됐는가, 혹은 워런 버핏이 어떻게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투자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중산층 가족 출신이며 그래서 그들은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 그렇다. 그들은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도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빨리 부자가 되었을까? 그들은 엄청난 부자들이 과거에 했고 앞으로도 하게 될 방식을 따라서 했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만들어 궁극적인 투자가가 되었다. 1999년 9월 27일자 포춘은 표지기사로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36페이지. 젊은 부자 40세 이하의 가장 부유한 미국인 40명. 이들 젊은 억만장자들 가운데 상위 10위까지의 젊은 부자들은 컴퓨터 내지 인터넷 회사의 경영자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비인터넷 관련 부자들은 피자 회사, 랩 음악 사업, 그리고 스포츠 같은 사업에 나왔다. 나머지는 모두 컴퓨터 내지 인터넷 분야에 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그들은 40세가 넘었기 때문이다. 1999년에 빌 게이츠는 43세였고 재산은 850억 달러였다. 그들은 40세가 넘었기 때문이다. 1999년에 빌 게이츠는 43세였고 재산은 850억 달러, 1조 1448억 3982만 원. 워런 버핏은 60세였고 재산은 310억 달러. 하나로는 4175억 2980만 원. 였다. 워런 버핏은 69세였고 재산은 310억 원, 10억 달러였다. 이것이 하나로 4175억 2980만 원이다. 그들은 과거 방식으로 해냈다. 그렇다면 그 순위에 오른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자 대열에 올랐을까? 그들은 그것을 과거의 방식으로 해냈다. 그러니까 록펠러, 카네기, 포드가 과거의 엄청난 부자가 됐던 방식이나 미래의 엄청난 부자들이 한 방식 말이다. 그들은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의 주식을 대중에게 팔았다. 그들은 사는 주주가 아닌 파는 주주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파는 주주가 됨으로써 자신들의 돈을 찍어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합법적으로 했다. 그들은 소중한 사업을 일으켰고 그런 후에 그 사업체의 주식을 다른 사람들, 즉 사는 주주에게 팔았다. 부자빠 가난아빠 원해서 나는 내가 어떻게 9살의 나이에 치약 튜브들을 녹여서 납으로 된 동전들을 만들어 스스로 돈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얘기했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38페이지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방식으로 해냈다. 과거 방식으로 해냈다. 그렇다면 그 순위에 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또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자 대열에 올랐을까? 그들은 그것을 과거 방식으로 해냈다. 그러니까 록펠러, 카네기, 포드가 과거 엄청난 부자가 되었던 방식이나 미래의 엄청난 부자들이 한 방식 말이다. 그들은 회사를 만들어 회사의 주식을 대중에게 팔았다. 그들은
사는 주주가 아닌 파는 주주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파는 주주가 됨으로써 자신들의 돈을 찍어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합법적으로 했다. 그들이 소중한 사업을 일으켰고 그런 후에 그 사업체의 주식을 다른 사람들, 즉 사는 주주들에게 팔았다. 그때 치약 투부를 녹여서 납으로 된 동전을 로버트 기요사케는 9살 때 만들어 스스로 돈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얘기를 했다. 그때 내 가난한 아버지는 위조라는 말을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었다. 내 첫 번째 사업이었던 그것은 같은 날 시작되고 끝났다. 반면에 부자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궁극적인 공식에 아주 근접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돈을 찍어내거나 발명하는 것이다. 물론 합법적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인 투자가가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왜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가? 부자아빠 가난아빠 원에서 부자아버지의 5번째 교훈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돈을 만든다. 부자아버지는 나에게 부동산이나 작은 기업들로 내 자신의 돈을 발명하도록 가르쳤다. 그 기술은 내부 투자가와 궁극적인 투자가의 영역이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만든다. 부자들은 나에게 부동산이나 작은 기업들로 내 자신의 돈을 발명하도록 가르쳤다. 그 기술은 내부 투자가와 궁극적인 투자가의 영역이다. 어떻게 10%의 사람이 주식의 90%를 소유하는가?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이 모든 주식의 90%를 소유하는 한 가지 이유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대로 가장 부유한 10%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투자가들, 즉 주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그 10% 사람들만이 어떤 회사의 기업 공개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되기 전에 그 회사의 투자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엘리트 그룹 속에는 속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창업주들, 그러니까 창업주주들, 그런 창업주들의 친구들 혹은 선택된 투자가들이다. 선택된 투자가들이다. 친구들 혹은 선택된 투자가들, 창업주주들, 창업주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종종 수지를 맞추기 위해 길을 쓰면서 혹시라도 남의 돈으로 사는 주주들이 되는 것이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종종 수지를 맞추기 위해 길을 쓰면서 혹시라도 남의 돈으로 사는 주주들이 되기도 되는 것이다. 파는 주주와 사는 주주의 차이. 다시 말해 궁극적인 투자가 회사를 만들어 자기 회사의 주식을 파는 사람이다. 당신이 기업공개를 설명서를 읽을 때 궁극적인 투자가는 파는 주주들로 기재되어 있다. 그들은 사는 주주들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사람들의 순재산에서 알 수 있듯이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의 재산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마지막 다리. 1994년에 이르러 나는 부자아버지가 내가 1974년에 세웠던 계획의 상당 부분을 성공적으로 안수했다고 느꼈다. 나는 빈스 오너,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의 대부분 요소들을 관리하는 내 능력에 비교적 편안함을 느꼈다. 나는 회사법을 충분히 이해해서 변호사나 회계사와 얘기할 수 있었다. 나는 다양한
사업 단위들의 차이를 알고 있었으며 언제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나는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구입해 관리하는 내 능력을 상당히 편안함을 느꼈다. 1994년에 이르러 우리는 지출을 통제하고 있었고 가능한 한 많은 것이 세전사업 비용이 되고 있었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39페이지였습니다. 대부분 우리 소득은 비활성 소득이었으며 주로 뮤추얼 펀드에서 나오는 약간의 투자 소득도 있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업에 대한 투자에서도 일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사면체를 평가하고 있을 때 내 사면체의 한쪽 다리가 정말로 너무도 약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 다리는 종이자산에 관련된 다리였다. 내 사면체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다. 비용, 부동산, 사업, 종이자산이 허약했다. 1994년에 나는 내 성공에 대해 기뻐하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금융 재앙이 없다면 한평생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40페이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내 사면체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더 약함은 분명했다. 내 금융 제국의 균형이 맞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1994년부터 95년 1년 동안 산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나는 마지막 다리인 종이자산을 강화시키는데 많은 생각을 했다. 나는 그것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정말로 하고 싶은지 알아야만 했다. 그때까지 나는 경제적으로 잘 꾸려나가고 있었으며 마음속으로 경제적 안정을 위해 종이자산을 힘들게 얻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종이자산이 없어도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1년 동안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혼란을 겪은 후에 나는 내 포트폴리오의 종이자산 다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었다. 나는 또 기업의 주식을 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외부에서 투자하고 싶은지도 알아야만 했다. 다시 말해 나는 사는 주주로서 외부에서 투자하고 싶은지 아니면 내부에서 투자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지 알아야만 했다. 둘 모두 배움의 과정으로서 그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부동산 거래나 작은 사업체의 인수에서는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비교적 쉽다. 그런 이유로 나는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사항을 얻고자 하는 진지한 사람들에게 작은 거래부터 시작할 것을 권유했다. 그렇지만 어떤 회사가 기업을 공개하기 전에 그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가 기업을 공개하기 전에 상장 전 공모주 투자에 초대받은 것은 일부 엘리트 그룹 사람들에만 해당된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42페이지.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가 기업을 공개하기 전의 상장용 공모주 투자에 초대받은 것은 일부 엘리트들 그룹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런데 나는 그런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다. 나는 부자가 아니었고 그런데 나는 그런 엘리트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부자가 아니었고 돈을 번 지도 오래되지 않아 그런 엘리트 그룹에 속할 수 없었다. 게다가 나는 가문이나 학벌이 대단하지도 않았다. 내 피는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이었고 내 피부는 흰색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버드나 같은 사람이 받아들인 적이 없다.
나는 최고 기업들이 기업을 공개하기 전에 그것에 투자하도록 초대받은 엘리트들 그룹의 일부가 되는 법부터 배워야만 했다. 그리고 하버드나 같은 사람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그리고 하버드는 나 같은 사람을 받아들인 피부는 흰색이었고 하버드 자 그곳에 투자하도록 초대받은 엘리트들의 그룹의 일부가 되는 법부터 배워야 나는 잠시 나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차별, 자신감 부족, 그리고 자기 동정의 순간을 만끽했다. 그때는 이미 부자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다. 그래서 나에게는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었다. 잠시 동안의 비통함이 끝난 후에 나는 이 나라가 자유국가임을 인식했다. 빌 게이츠가 대학 중퇴 회사를 만들어 기업을 공개할 수 있다면 나는 왜 할 수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자유국가에 살고 싶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원한 만큼 부자가 될 수 없는가? 94년에 나는 누구도 나에게 내부자 클럽에 동참할 것 부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어쩌면 내가 그런 클럽을 찾아 94년에 나는 누구도 나에게 내부자 클럽 동참할 것 부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클럽을 찾아 그곳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해달라고 부탁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내가 직접 그런 클럽을 만들든지. 문제는 나는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나는 월가에서 2000마일이나 떨어진 애리조나의 피닉스에 살고 있었다. 95년 새해 첫날에 나는 가장 친한 친구인 레리 클리크와 함께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42페이지. 우리는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고 향후 목표를 적었다. 우리는 그 산꼭대기에 3시간가량을 보내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희망, 꿈, 그리고 미래 계획들을 의논했다. 레리와 나는 25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로 지냈다. 우리는 1974년에 하와이에서 함께 제록스 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레리와 나는 마이크와 내가 내 삶의 그 단계에서 공유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마이크는 이미 아주 큰 부자가 되어 있었고 레리와 나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레리와 나는 여러 해 동안 동업자로 일하며 몇몇 사업들을 시작했다. 그런 사업들 중에 많은 것들 중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패하기도 했다. 레리와 나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 일부를 해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얘기하곤 웃곤 했다. 하지만 그런 사업들 중에서 일부는 아주 잘 되었다. 우리는 1977년에 함께 나일론 지갑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을 세계적 사업체로 발전시켰다. 우리는 함께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그 후 쭉 친한 친구로 남았다. 나일론 지갑 사업이 1979년에 실패하기 시작한 후에 레리는 애리조나로 돌아가 부동산 개발자로서 명성과 재산을 쌓기 시작했다. 1985년에 인 잡지는 그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택 건설 사업자로 소개했다. 그리고 레리는 그 잡지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창업가 명단에 올랐다. 1991년에 아내와 나는 날씨와 골프 때문에 피닉스로 이사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사한 더 중요한 이유는 연방정부
거저이다시피 나눠주던 수백만 달러치의 부동산 때문이었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43페이지였습니다. 오늘날 아내와 나는 레리 부부의 이웃에 살고 있었다. 1995년 새해 첫날에 나는 레리에게 내 사면체 그림을 보여주고 종이 자산 다리를 늘리려는 내 의도를 설명했다. 나는 어떤 회사가 기업을 공개하기 전에 그곳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공개하려는 내 욕망, 그곳에 투자하거나 기업을 공개하기 전, 기업이 공개하기 전 투자. 내 설명이 끝난 후에 레일리는 이렇게 얘기했다. 행운을 빈다. 우리는 그날 헤어지면서 우리의 목표들을 카드에 적고 악수를 했다. 우리가 목표들을 적은 이유는 부자 아버지가 늘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다. 목표는 분명하고 간단하고 글로 적어야 한다. 목표는 분명하고 간단하고 글로 적어야 한다. 그렇게 적어 매일 검토하고 검토 않는 목표는 사실 목표라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단지 소망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그 쌀쌀한 한국대에서 앉아서 자신의 사업계획체를 팔고 은퇴를 하려는 레리의 목표를 검토했다. 레리의 설명이 끝난 후 때는 나는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행운을 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산에서 내려왔다. 나는 주기적으로 그 카드에 적었던 것을 검토하곤 했다. 내 목표는 간단한 것이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다. 어떤 회사가 기업을 공개하기 전에 그곳에 투자하고 10만 주가량의 주식을 주당 1달러 이하에 획득한다. 하지만 95년 말까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96년 새해 첫날에 레리와 나는 다시 그 산에 올라가 앉았다. 지난해의 결과들을 점검했다. 레리의 회사는 거의 팔릴 상황에 있었지만 아직까지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1995년의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했다. 레리는 자신의 목표의 달성에 근접해 있었지만 나는 내 목표의 달성을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았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44페이지. 나는 주기적으로 그 카드에 적었던 것을 검토하곤 했다. 어떤 회사가 기업을 공개하기 전에 그곳에 투자하고 10만 주가량을 주식을 주당 1달러 이하에 획득한다. 목표. 레디는 내가 그 목표를 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선택하고 싶은지 물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의논한 동안에 나는 비록 그 목표를 적었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마음속에 내가 충분히 영리하거나 충분한 자격이 있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그 엘리트 그룹에 나를 동참시켜 줄 거라고 믿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 엘리트 그룹에 나를 동참시켜 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우리가 내 목표에 대해 많이 얘기할수록 나는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그렇게 실망시킨 데 대해 점점 화가 나 있다. 어쨌든 너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 레리가 말했다. 너는 이제 수익을 내는 비공개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 운영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기업을 공개시키는 팀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들을 다시 적고 헤어지면서 악수를 한 후에 나는 많은 불안감과 자기의심에 찬 상태로 산에서 내려왔다. 내가 그랬던 이유는 이제는 전보다 더 목표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내 목표를 실현시키겠다는 더 많은 결심도 갖고 내려왔다. 하지만 그 6개월 동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아침에 내 목표들을 읽고 내 일상적인 활동을 시작하곤 했다. 당시 내 목표는 내 보드게임인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아침 내 목표들을 읽고 내 일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의 목표는 내 보드게임인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내 이웃인 메리가 유치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이 만나야 할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이웃인 메리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내 이웃인 메리고 이거네 메리구나.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들 두 사람이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도 당신처럼 투자가예요. 나는 메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녀의 친구를 점심때 만나기로 동의했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45페이지. 그로부터 일주일 내지 2주일 후에 나는 점심때 그녀의 친구인 피터 골프클럽에서 만났다. 피터는 키가 큰 사람으로 평판이 좋았고 나이는 내 진짜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분의 나이와 거의 비슷할 정도다. 점심을 먹으면서 나는 피터가 월가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음을 알게 됐다. 그는 자신의 증권사를 갖고 있었고 수시로 회사들을 만들어 기업을 공개시켰다. 피터가 월가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증권사를 갖고 있었고 수시로 회사들을 만들어 기업을 공개시켰다.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들을 미국 거래소, 캐나다 거래소, 나스닥,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시켰다. 그는 자산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다른 쪽 면에서 투자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나는 그가 나를 새로운 투자 세계로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내가 모르는 주식시장의 새로운 세계로 안내할 수 있었다. 피터 은퇴 후에 아내와 함께 애리조나로 이사해 사막에 있는 자신의 영지에서 일종의 운동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터가 나에게 자신이 그동안 거의 100개의 회사를 공개시키는데 참여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왜 내가 피터의 점심을 먹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너무나 흥분하고 지나치게 공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애를 썼다. 피터는 비교적인 사람으로 좀처럼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피터라는 가명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아직도 이름을 밝히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그에게 의논하고자 했던 것을 꺼내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그 점심시간은 유쾌하게 끝이 났다. 이미 얘기했듯이 나는 너무나 적극적이고 순진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다음 2개월 동안 나는 그 또 다른 만남을 전화로 요청했다. 마침내 그가 시간을 허락하면서 나에게 사막에 있는 그 집으로 오는 길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날짜를 정했고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46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